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해운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죠. 이해운 낙마 지명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지명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뭐 자진 사퇴할 기회를 줬네 안 줬네 그건 뭐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지명 처리가 됐는데 예정된 수순 뭐 박상규 평론가님도 계속 그 문제 지적을 해오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상황 보셨어요? 뭐 일요일을 택했고 오전에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가 발표를 했죠. 예. 근데 예정이 돼 있었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 결정 안 했다. 그때 만약에 이재명의 지금 뭐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까지 막 하던데 예.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해운을 임명할 것 같으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문제 없더라. 임명해도 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그런데 본인에게 청문회 소명은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런 남의 얘기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자를 생각은 있고 다만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또 김현지가 그 이해운에게 전화할 정도로 가깝지도 않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김현지를 이용한 소위 금부도사식의 통보 이것도 필요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보수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임명을 했으니 마무리도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 역할을 또 본인이 아니고 홍익표에게 맡겨서 어쨌든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예.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이제 이해운은 이제 흔히 우리 속담에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의 정확히 정반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펜타스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70억 원이 넘습니다. 시세 차익만 지금 원래 이제 명의자는 이해운 남편이니까 뭐 하여튼 그 가족이 32억 원 정도 시세 차익 봤는데 이거 국토부가 때마침 일요일 날 또 어느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당첨 취소 박탈 케이스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를 당첨 취소를 해야 됩니다. 제조사 하나마나 결론이 나왔어요. 예. 이해운이 그나마 뭐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도 지명됐으면 어떻게 좀 가볼 텐데 일단 아파트는 날아간 것 같고 이게 주택법 제65조의 엄연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삼선의 진성준도 얘기했죠. 명백한 법 위반. 법 위반은 징역 3년까지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해운 남편이 들어가든 뭐 이해운 본인이 들어가든 아마 본인은 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자가 이해운 남편 뭐 연세대학교 김모 교수, 김영세 교수라고 그러죠. 김모 교수의 그 사람도 예. 피해자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세계 최고의 효부인 며느리 망신은 다 샀고 이제 망신 사고 뭐 칭찬받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이제 아들의 어떤 취업 비리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대학교 특혜 뭐 어떻게 보면 입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김태호 전 그 내무부 장관입니다. 울산에서 사선 의원도 했고 그 할아버지 훈장 받은 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인 김영세 그 연세대 교수가 당시에 연세대학교 교무 관련 간부였어요. 예. 교무처 부처장인가? 그러니까 아버지 찬스 뭐 이런 부분은 조국이 이제 뭐 난리칠 일 아니에요. 네. 우리 아들 딸은 저거보다 훨씬 덜 했는데도 아주 풍비박산 뭐 의사 자격도 잃고 지금 중졸로 내려가 있죠. 고졸인지 중졸인지. 그렇다면 그 아들들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의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운에게는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청문회 장면 좀 넘어가기 전에 앞서 이제 이 자진 사퇴 부분이 사실 통상적으로 얘기가 좀 그 전에도 됐었잖아요. 자진 사퇴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명 철회를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김현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아니 본인한테 이런 자기 사유로 인해서 이제 물러간다 이 기회를 왜 그것까지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정신이 좀 든 것이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는 좌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이해운을 뭐 손을 놓아버리기로 한 마당에 이해운을 챙길 이유가 없죠. 이해운을 챙길 양이면 최소한 강선우급의 이해운은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지를 통해서 그나마라도 뭐 통보라도 하고 뭐 위로 아닌 위로 대통령님이 참 어떻게든지 뭐 임명을 해보시려고 했던 거 뭐 이런 말로라도 서비스를 좀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싸늘하게 지명 철회. 내가 지명을 했으니 거둬들이는 것도 내가 하겠다. 어찌 보면 정말 그 냉담한 손절입니다. 가차 없이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해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도 잃고 구럭도 잃어버린 그런 처지가 됐고 이제 갈 데가 없죠. 예. 이제 보수로부터도 변절자로 이미 낙인이 찍혀가지고 뭐 온갖 자기가 살면서 뭐 UCLA 경제학 박사 시절부터 또 이재명하고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토론하면서 말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반대한다. 좌파 경제학의 그 소위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 반대한다. 이런 말 다 뒤집었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자연인 이해운으로서 이제 뭐 그 말을 또 어떤 게 맞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소신을 저버리고 왔다 갔다 했을 때의 말로를 교과서처럼 지금 이해운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이해운에게는 이제부터가 정말 싸늘한 길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부터 아마 국토부 조사, 재조사 시작되고요. 그러네요. 그 애지중지하던 아파트 아마 날아갈 게 거의 확실해서 지금 시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돌고 있느냐. 그게 원래 차점자가 있어요. 예. 75점 딱 채웠는데 그 이해운이 이제 그 위장 미혼 장남부부 시켜서 겨우 맞췄는데 그 아래 차점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겠네요. 그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분에게 바로 승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그렇대요. 그래서 다시 또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거야말로 로또다. 요새 로또 당첨금으로 따지면 이해운의 차익은 로또 한 2번에서 3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놓고 또 때 아닌 전쟁. 물론 한 사람에게 돌아갈 거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뭐 해당이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 잃고 망신 당하고 사법 처리는 사법 처리대로 다 당하게 생겼으니 이런 것을 일컬어 멸문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 장면에서 좀 한 장면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장면들 중에 이해운이 참 여러 가지로 못된 발언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뭐 아들 사회 기여자 관련해서도 무슨 국위 선양자로 입학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 보좌진 갑질과 관련해서도 영상에 나온 그 장면만 야야야 막 그런 영상만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로 안 그런 것은 본인의 기억이 없다든가 뭐 하지 않았다든가 이거 다 대부분 부인하던데 가장 저는 그 인사청문회에서 기분 나쁘고 참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이다 이렇게 느낀 게 자기 며느리를 여러 정황을 볼 때 상당히 효부라고 불릴 만큼의 며느리를 보이는데 가정 내에 자기 아들하고 불화가 심해서 마치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할 것처럼 그래서 정식 뭐 사실은 신고도 못했다 혼례 신고도 못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장면까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저 또래의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그 천하람 의원이 세계 최고의 효부라고 그게 뭐 칭찬이겠어요. 비아냥이지. 근데 정말 그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결혼식을 올리고 용산의 신혼 전셋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운이 제가 보기에는 그 며느리 그 며느리의 친정인 사돈들에게도 양해를 구했겠죠. 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없는 얘기를 하나 꾸며낼 테니까 누가 묻거나 하면 그냥 그렇다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며느라가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지금 내가 지금 아파트 이거 하나 가져야 너한테도 나중에 나 죽으면 누가 받겠냐 이거 뭐 이런 말을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날짜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심지어 파탄이 됐다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세종시에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면 그 엄마 집에 와서 살았다는 그 증거를 좀 대봐라. 예. 그럼 요새 뭐 세종시에서 자전거 타고 오겠어요? 그러면 다 KTX니 뭐 있잖아요. 그 택시니 그 영수증 떼면 금방 나와요. 그거 내달라고 하니까 못 낸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 아닐 테니까. 그러면서 또 그러더니 모든 사람의 그 노력을 다해서 뭐 자기도 노력했다는 거지. 갑자기 또 혼인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나와요. 그게 언제냐? 그 원펜타스 아파트 위장미혼으로 점수 딱 채우고 당첨이 확정되니까 그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됐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또 그 아들 며느리가 살고 며느리가 일단 파탄 나서 퇴거했다는 그 집에 이혜훈, 김영세 아까 누가 김모 교수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그 사람 가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김영세 그다음에 아들 셋이 그 아파트에서 5명이 25평 아파트에서 5명. 저의 친척도 25평 아파트에 사는데 가봤어요. 네. 넉넉한 집이긴 합니다만 아니 이혜훈 그 돈 많은 이혜훈 그다음에 그 남편인 연세대 교수 장성한 아들 셋이 25평 아파트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잠만 잤다고요? 아니 잠만 자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또 그 며느리가 이제 아파트 당첨되니까 기적적으로 관계 회복을 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오고 5명은 또 정확히 빠져. 이건요. 그 청문회에 나온 여야 의원들 모두를 바보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던 국민들도 뭐 조국이 하던 말 있잖아요.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지키려고 했던 그 아파트를 못 지켰으니 이혜훈은 장관직 날아간 거는 뭐 자기도 속으로는 뭐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장관 다 시키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아파트는 지켰어야 되는데 자, 아파트도 날아가고 자기 평판도 땅에 떨어지고 며느리하고 만나면 이제 또 며느리 얼굴 보고는 또 뭐로 볼 건가. 물론 전혀 개의치 않을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재명 관련한 부분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혜훈은 이제 발탁 배경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통합과 실용 차원에서 발탁을 했다 그렇게 초기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자, 통합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이재명이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은 통합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보수 인사를 국정에 뭐 어떤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무슨 지명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는 없고 어쨌든 통합 차원에서 보수 인사 지명은 계속 하겠다 뭐 그런 차원의 취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혜훈의 지명 처리 굉장히 정치권에 특히 여권에 충격을 준 이 사건 이후에 그 전과 후가 달라질지 그 부분이 좀 주목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저렇게 하겠죠. 그냥 이제 더 이상 쇼 안 할 겁니다. 이제 쇼는 충분히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뒤에 3명의 장관이 뭐 자이든 타이든 낙마 혹은 김현지의 통보, 지명 철회 등등으로 물러났어요. 네. 자, 그 3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그 보수 진영의 이진숙 전 위원장 아니고 이진숙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강선우. 김현지가 이제 물러나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사법 처리 단계로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혜훈.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진숙하고 이혜훈은 이진숙은 사실 잘 모르는데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때 추천자 되게 이제 이 탓을 했죠. 강선우는 뭐 이제 그 이불 상궁 아닙니까? 그때 이제 단식할 때 이불 이게 갖다 덮어준 게 이제 유명했었는데 뭐 그것도 워낙 지금 공천 헌금에다가 뭐 온갖 문제로 문제가 생기니까 손절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해후는 보수에서 데려왔어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인사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잘 모르는데 남의 말 듣고 임명한 이진수. 입을 좀 덮어줬다고 잘 안 알아본 강선우. 그다음에 보수. 역시 안 돼. 난 그렇게 이제 결심을 딱 굳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내 편으로 갈 겁니다. 더 이상 뭐 좌고우면 뭐 보수에서 누구 데려오려는 그런 제스처 같은 몸짓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뭐 기획예산처는 이제 금고거든 이게. 금고 이 쌈짓돈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말 잘 듣고 척하면 입맛. 뭐 흔히 우리말에 있잖아요. 쿵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거의 뭐 이런 정도로 죽이 맞는 신복을 임명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물은 많습니다. 보수 진영에 하려는 사람들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 죄송합니다. 줄 서는 사람들이 지금 많을 거고 이미 내 정도 저는 됐다고 보여져요. 이 정도로 올 때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인트 모션 이건 이제 안 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런 것을 이재명 정권 또 이재명 본인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역시 우파는 안 돼. 라는 게 확고해졌기 때문에 아니 뭐 두 사람 쓴 걸로 충분하죠. 뭐 송미령 유임시킨 거 하고 국가보훈부 장관 보수 인사에서 갖다 쓴 거 그것도 지금 삐걱삐걱 돼가지고 뭐 여러 차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장 그 문제도 그렇고 그 박진경 대령 지금 그 서울은 지금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 다 보수 출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제 이재명 정권의 보수 간보기는 이제 이해운을 끝으로 소위 종을 쳤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 정세 변화가 또 하나 생기겠군요. 예. 보수 빼가기, 보수 진영의 내부를 몰락시킬 목적으로 보수 빼가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벤스 부통령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는 벤스 부통령 문제이지만 소년보 목사와 쿠팡 문제이기도 하죠. 자, 김민석과 회담 중에 뼈 아픈 얘기, 김민석이가 듣기에 뼈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자, 쿠팡 문제 그리고 소년보 부산 세계로 교인 목사 관련해서 한미 간의 뜨거운 감자로 뜨거운 문제로 지금 실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예상된 문제이긴 했는데 부통령이 직접 나서는 양쪽의 공식적으로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의 2인자가 만났는데 벤스 부통령이 이 한국 정부의 2인자를 때리는 상황이 왔어요. 야, 쿠팡 문제와 소년보 목사 문제에 대해서 아니 왜 한미 정부 사이에 오해와 긴장이 이렇게 있을 일을 만드느냐 좀 관리를 잘해라 하는 상당히 경고성 발언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이 문제 들으셨어요? 자, 일단 김민석은 예. 미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 특별히 이번에 비자를 내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 서울대 그때 사회학과 다녔었죠. 같은 시기에 저도 뭐 다른 과를 다녔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민석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 문화원 점거 방화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형을 살았어요. 미국은 이런 사람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자가 나온 것부터 좀 신기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돈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방문은 참 이례적이고 매우 특이한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냥 뭐 그래도 명색이 국무총리가 갈 거면 뭐 미국에서 초청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무슨 뭐 민간 단체의 초청이라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갔어요. 뭐 여기 어디 전국 투어 돌아다닌다고 하더니 어느 날 미국에 가 있었다. 저는 거의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갔지?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는 200억 달러를 구윤철이 지금 주니만이 뭐 주니만이라기보다는 다 못 주니 상반기에는 못 주니 지금 삐걱삐걱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이 보복의 칼을 지금 꺼내려고 하기 전에 왜 그런지 말이나 좀 들어보자. 왜 지금 200억 달러 약속한 거를 이 아예
첫 회분부터 지금 저렇게 못 주겠다. 사실상 모라토리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겠다니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의 2인자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만 그냥 뭐 국무총리가 오겠다니 그 마중 나갈 사람이 그래도 이제 뭐 JD 벤스 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 JD 벤스 부통령이 그냥 만나준 것이다. 그거 한 50분 돼요. 근데 50분이면 꽤 많이 만났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50분이면 통역 빼면 김민석이 뭐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뭐 그랬다지만 그 완벽하게 뭐 자기가 영어를 JD 벤스 부통령하고 이렇게 그 50분 내내 대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5분 정도 대화한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본인이 그 한 말을 또 통역을 통해서 하고 뭐 저 쿠팡을 마피아 조직처럼 척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그 말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뭐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그걸 JD 벤스 부통령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다 한글로 다 돼 있는데 아니 그 마피아 척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서 뭔 설명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JD 벤스는 그냥 들었어요. 이해했다라고 하지 않고 알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은 그냥 김민석이 쿠팡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돈 200억 달러 못 주는 문제를 가지고 저쪽에서 문제가 자꾸 되고 하니까 본인이 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는 어떤 목적도 있느냐. 자, 김민석이 지금 김경 사태와 관련해서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뒷배로 지목이 돼 소문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괜히 있어봐야 뭐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다 이재명이 알아서 하는 건데 뭐 2인자급이라지만 김민석이 딱히 여기 있어봐야 자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갖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나가려면 네. 뭔가 좀 이 여러 가지 좀 그 커리어를 좀 쌓아줘야 돼.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가서 부통령이라도 좀 만나면 이재명 다음에 2인자는 확실히 김민석이구나 라는 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마치 쿠팡 문제, 손현보 목사 문제 같은 것을 자기가 해결하고 온 것처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훈장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뭐 두 사람이 무슨 이거 비공식 면담이었기 때문에 같이 발표한 게 없어요. 공동보도문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냥 김민석이 그 워싱턴에서 나라 돈으로 그 주재원들, 특파원들 불러다 놓고 자기가 다 자기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이렇게 답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 기사 내용이 자기 위주예요. 벤스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런데도 허점이 아주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댓글 중에 반복해서 이재명 찬양하는 반복글 도배하는 글은 항상 차단을 합니다. 그것 좀 미리 차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PD께서는 반복된 글을 쓰시는 분들은 경고를 한 번 주시고 만일 그걸 계속하면 바로 차단을 하세요. 그냥 보고 있지만 마시고 이야기를 방송 중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보시고 문제가 되는 도배하는 발언은 바로바로 차단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다시 이제 다른 장면까지 한번 섞어서 보겠습니다. 영김 의원, 공화당의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 불리는 영김 의원이 이 김민석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 하원 의원 의원들을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그 영김 의원이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상 그거 준비됐습니까? 예,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다들 굉장히 바쁘실 걸로 아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In your official capacity was issued with Ambassador Khan, and that is the issue of Coupang, which is an American company that is currently being request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o come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vestigations. And I just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whether or not this is, setting a different standard for how you treat the American companies that have presence in Korea. And we just want you to, either expand on that or just make sure that the American companies are not adversely treated and different. 예, 쿠팡과 관련된 문제를 또 공식적으로 이 영김 미국 하원 의원이 공화당 의원께서 제기를 해줬는데 쿠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했는데 자 최근에 여러 조치들이 쿠팡이나 쿠팡 관련사들이 하고 있는데 쿠팡에 투자했던 미국 투자사가 나서기도 했었죠. 무역 구제 조치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한국 정부의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자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영김 의원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다시 미 의회에 어떤 의견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영김 의원이 왜 저렇게 유창한 영어만 썼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김민석은요, 영김 의원이 한국말 잘하는 거 알아요. 영김 의원은 김민석만큼 한국말 잘합니다. 말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김민석이 2m도 안 되는 코앞에 있어요. 예. 김민석의 맞상대 자리에 거의 영김이 앉은 거라고 볼 때 영김 의원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시선을 보면 저 방금 나왔던 방송 영상은 미국 CBS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CBS 아니에요. 그런데 영김 의원이 김민석을 쳐다보지 않고 옆에 있는 통역 보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김민석 너도 알아듣겠지만 나는 미국 연방 3선 하원 의원이야. 그것도 공화당 소속에. 그러니까 김민석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한테 우호적이지 않아 나는. 라고 하면서 통역 보고 똑바로 단디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면서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JD 벤스를 만났을 때 이에 앞서 김민석은 그거는 한국법에 따라서 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다 잘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안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JD 벤스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JD 벤스 얘기를 육성으로 안 들어봤으니까 지금 몰라요. 김민석이 그래요. 그랬다 그러죠. 오해가 있었다면은 잘 좀 한국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길 바란다. 그 마치 이 문제를 자기가 잘 설명해서 JD 벤스 부통령이 납득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랬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당연히 있고 영김 의원의 저 얘기를 들어보면 쿠팡이 제기해서 그 미국 쿠팡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ISDS 국제투자분쟁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건 3일 전쯤 돼요.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전달을 해달라. 이거는 간단한 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IMF 직후에 그 론스타가 제기했던 그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제기했을 때 제1단계 조치가 ISDS 의향서 제출이었어요. 예. 그걸로 시작해서 아주 오랜 법적 그 분쟁을 거쳤지만 결국 한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론스타에게 물어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쿠팡 사태는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김 의원이 김민석에게 만약 우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나는 뭐 아시다시피 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해도 되겠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자료 그림으로 흘려주셔도 좋은데 분명히 김민석 앞에 있는데 김민석을 안 보고 옆에 있는 통역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전해달라. 아주 싸늘하게 답변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민석의 설명처럼 쿠팡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미국은 이미 저렇게 두 회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문서로 보냈다면 그 유명한 잘 아는 여러분 팔란티어의 그 공동 창업자도 지금 이 쿠팡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국제투자분쟁 의행의 그 쿠팡 측의 편을 들고 나섰어요. 예. 근데 이걸 자꾸 왜 쿠팡은 한국에서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호소를 해서 이렇게 미국을 끌어들이느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특히 좌파들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김 의원의 말 중에는 아메리칸 컴퍼니, 아메리칸의 방점을 찍습니다. 쿠팡은 미국 회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좌파 정권에서 한국에서 영업하고 한국에서 근로자들 고용하고 한국에 세금 내니까 한국 기업처럼 다루는데 그러다간 큰 코 다친다.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쿠팡 얘기와 함께 소년보 목사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목받는 이 사람이 바로 벤스 부통령이죠. 벤스 부통령은 물론 이제 세계적 국제적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문제, 여러 문제, 중동 문제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찰리 커크가 암살했을 때도 벤스 부통령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여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는데요. 이 소년보 목사와 관련해서 직접 이 문제를 제기를 한 당사자, 이 벤스 부통령 어떤 인물이길래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시나요? 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네.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네네. 원래 부통령 지명자는 벤스가 아니었어요. 그 필라델피아 주지사로 유태인이었던 제가 이름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샤피로라고 뭐 이런 사람이 거의 80-90% 유력했다가 갑자기 JD 벤스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JD 벤스는 40대 초반이에요. 수염을 길러서 그렇지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년이 청년. 지금 우리나라 청년 정치인 기준이 국민의힘 기준으로 45살이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오른팔, 뭐 부통령이라는 직위뿐만 아니라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 1순위를 마르코 루비오와 지금 다투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보면은 JD 벤스 쪽에 마가 진영은 더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JD 벤스는 엄청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실제로 소년보 목사와 개인적 친분도 있어요. 그럼 뭐 미국 부통령이 개인적 친분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 그다음에 미국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만든 나라예요. 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했습니까? 종교 박해를 피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종교 박해라 하면 개신교도들, 지금의 개신교도들이 구교, 그 썩을 대로 썩었던 당시 유럽의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와서 세운 나라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JD 벤스라는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저는 된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리고 이 JD 벤스 부통령은 어린 시절을 매우 불우하게 보내가지고 저도 그 책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만 힐빌리의 노래라는 유명한 저서를 직접 썼어요. 예. 거기 보면은 정말 그 미국 보수주의 그 어떤 기독교 신자들 노동자들의 삶이 아주 애절하게 나와 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이 JD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그 픽업을 받아가지고 일약 미국의 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JD 벤스는 사실상 손 목사의 친구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한국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그냥 소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해서 자 어떤 표현을 썼어요? 김민석이 전한 거예요. 이것도 우려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그러니까 김민석이 줄이고 줄여서 말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톤 다운을 했겠죠. 많이 톤다운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김민석도 당황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국의 2인자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쿠팡 문제, 통상교섭, 관세 얘기 이런 커다란 현안들만 얘기하려고 왔는데 아니 벤스가 갑자기 레버런드 손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영어로. 그 소년보라는 이름이 JD 벤스 부통령 입에서 나올 줄은 김민석은 상상도 못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대경 실색해가지고 이제 외운 준비해 갔던 말을 하는 거죠. 미국과 달리 정교 분리가 엄격하고
미국도 정교 분리가 엄격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교 분리란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정교 분리가 엄격하다는 거는 그야말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읊는 거지. 미국도 정교 분리가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속으로 야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했다는데 참 뭐 미국 법도 모르나? 그래 우리도 정교 분리 엄격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동시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닌 정교의 불법 유착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통일교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했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 제이디 벤스가 뭐라고 했는지는 말을 했겠죠.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의 내용을 보도할 때는 제이디 벤스가 뭐라고 했는지를 같이 보도해야지. 그래요.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얘기합디다라는 김민석의 말을 갖고 기사를 쓰니까 이게 사실이 정확히 제대로 잘 전달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벤스가 소년보 목사 얘기를 했다는 거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이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8월에 이재명 만나기 전 40분 전에 나왔던 그 유명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한국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숙청이냐 혁명이냐?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데 김민석 문제를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김민석이 국무총리 자격으로 갔으니까 행정부의 이제 2인자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총리가 갈 정도면 상당히 중요 인사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김민석이가 이번에 혼자 미국을 사실상 갔는지. 이거 정부 차원의 외교가 아니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외교고 초청을 받은 형식이면 외교부 장관 조현이라든가 네. 국가안보실장 미국 동맹파의 그야말로 선두인 핵심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라도 조력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안 나서고 국가안보실장도 모르는 김민석의 사실상 단독 방문인 거예요. 그냥 손 들고 간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만나줄 수 있죠. 보통 상황 같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은 2천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감감무소식이야. 네. 게다가 200억 달러 첫 해도 지금 경제부총리 구윤철이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상반기 안에는 못 주고 전체 액수도 200억 달러가 훨씬 못 될 것 같다. 사실은 이건요. 그 합의를 파기한 거나 다름없고 안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줘요? 그러면 봐서 뭐 우리 형편 풀리면 거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보복의 칼이랄까 그 보복 카드를 준비하기 전에 온대니까 야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 속내나 좀 들어보자. 온 김에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얘기는 그럼 김민석의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게 있는 겁니까? 미국을 급하게 혼자라도 가야 될 그냥 다급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과의 교감이 있었겠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윤철 정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0억 달러를 못 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콜비가 와 있어요. 네. 엘브리지 콜비. 뭐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물어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콜비가 왜 왔느냐. 이거 저 국방 관련해서 트럼프 청구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네, 네. 이거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벌써 200억 3,500억 달러 한미정상 급해서 그 회담 급해서 약속하고 11월 경주 작년에 그 자리에서도 조인트 팩트 시트에 약속했잖아요. 네. 두 번 약속하고도 지금 돈이 건너올지 안 건너올지 모르는 판이니 국방 관련된 청구서도 점검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콜비가 와서 오늘 지금 그 청구서를 잔뜩 내놓을 모양인데 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한국 특히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그 행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이미 지금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불안하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보복을 하면 또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 하기 전에 축구 용어로 빌드업을 합니다.
살살 이제 공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드필드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는 콜비 온 것도 그렇고 김민석이 갑자기 가서 왜 갔냐고 그러셨는데 본인은 지금 아마 가서 당신이 좀 설명을 좀 해봐. 이런 게 이제 컸을 것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치적으로도 지금 뭔가 자기 몸값을 높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혼자 가서 무슨 뭐 혼자 의원들도 없이 혼자 가서 내가 다 이렇게 잘 했어. 라는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한국에서 김경 수사가 자꾸 지금 그러네요.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김경이 지금 강선우하고 김병기 정도에서 끝나는 수사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인사에게도 1억 원 넘게 줬다잖아요. 그게 김민석이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그 1억 원을 받고 자르기로 했던 김경이 다음 날 단수 공천되는데 어떤 윗선의 힘이 작용했다고 하는 얘기는 진작 나왔어요. 그러면 김병기가 그때 꽤 실세에 의였는데 김병기를 갈아엎는 윗선 누가 있을까요? 그때 마침 이름이 나온 게 김민석이잖아요. 영등포구청장 관련해서 불교신도 3,000명 그 대납하면서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는 녹취록도 나오고 지금 여기 있기가 좀 거시기 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간 것인데 네. 그 결과는 미지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김민석 벤스 부통령의 경고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와서 여기서 와서 쿠팡 문제도 이제 마무리 될 건 마무리 짓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안 하면 또 실제로 이제 통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소년보 목사와 관련해서도 기독교도 탄압을 하겠다. 지금 뭐 신천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로 이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점점 들려오는 상황이니까 준엄하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야기 중에 콜비 차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다 이렇게 불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저승사자다, 안보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 있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지금 오늘 옵니다. 오늘부터 아니죠. 어제 왔죠. 어제 와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지금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방일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번 콜비 방문에 좀 주목하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 국무부가 일주일쯤 전에 올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국의 외교 전략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전에 지난 주말에 이제 미 전쟁부 국방부가 NDS 이거는 이제 내셔널 디펜스라고 해서 국방 전략을 담은 문서를 공개를 했죠. 네. 이 국방 전략을 담은 문서의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핵우산은 제공하겠다. 그렇지만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막는 문제는 제한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정권이 알아서 해라 이 소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군의 역할,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양안 문제를 비롯해서 서반구 전략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재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한미군은 지금 현재 28,500명 선을 유지한다고 상원 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명시해 놨습니다만 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미 그런 말을 했지만 최근에 병력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빼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만 문제가 터지면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대만 그 전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손을 잡고 중국과 맞선다. 지금 그런 전략이 발표가 됐죠. 그때 콜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콜비는 바로 이 미 전쟁부 NDS를 입안한 사람이에요. 피트 헤그세스라고 국방장관이 있는데 온몸에 문신한 폭스뉴스 앵커 출신이잖아요.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디 그 주방위군이니까 뭐 예비군 중대장 출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 전쟁부의 실세가 바로 엘브리지 콜비인 겁니다.
자기가 만든 그 NDS가 거의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시점에 맞춰서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그것도 1박 2일간 온다? 네. 중요한 거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조목조목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의제를 점검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첫째, 국방비의 3.5%포인트 GDP 대비 3.5%포인트로의 증액. 자, 이거 한 10년 걸친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돼요. 얼마씩 올릴 거냐라고 물어보겠죠. 이거 올 첫 해에만 한 50조 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자, 우리 돈 어디서 납니까? 뭐 즉각 이재명이 반응을 했죠. 뭐 세계 전력 5위인 나라가. 근데 미안하지만 세계 전력 5위는 핵전력 빼고 재래식 전력만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 5위라 그러니까 우쭐한 좌파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재래식 전력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방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게 전제가 있죠. 돈 있으면 힘 있으면이에요. 전제가. 자, 그거 이제 따지러 오겠죠. 거기에는 주한미군 유지비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 니네가 내라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그거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러 오겠다. 두 번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핵 잠수함 건조 문제. 자, 이거 한국에서 건조할지 미국의 뭐 필리조선소 그 말이 좋아서 한화 오션 소유지 그 미국 겁니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조할 때 모든 그 인력 장비 다 미국에서 하라는 거죠. 그거 점검하러 와. 여기에는 이제 1,500억 달러의 마스가 예산 어떻게 집행할 건지 물어보러 올 거예요. 이것도 돈이죠. 그다음 세 번째, 이재명이 이제 이번에 하겠다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회복. 이게 원래 가치 중립적인 용어는 전시 작전권,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게 보수 정부 때는 그렇게 썼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것을 이제 최근에는 뭐라고 바꿨어요? 전작권 환수. 원래 우리 건데 이게 가져오겠다. 무슨 뭐 홍범도 유해 환수, 봉환 이런 것처럼. 그러더니 최근에 또 말이 또 바뀌었죠. 전시 작전권 회복. 일제에 뺏긴 무슨 나라의 국권입니까? 회복. 다 좋아요. 전시 작전권을 회복해 오려면 이거는 그 국방비 증액에 들어가는 돈, 마스가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돈에 비교할 수 없는 돈이 들어요. 우선 군사위성이라든가 첩보 장비, 시긴트를 우리 걸로 만들어 와야 그래야 무슨 전시 작전권이 그 다음에 뭐 핵은 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요. 군사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통계를 그러니까 이 추산을 했는데 이거 장비, 탐지, 군사위성만 우리 걸로 하는데 120조 원 든다 그랬어요. 자, 대충 더해봐도 콜비가 들고 올 이 국방 관련 그 고지서, 한국에 이 요구할 이 청구서가 한 200조 되는 것 같은데요. 예. 200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돈 찍을 겁니까? 이런 거를 점검하러 콜비가 오는 거예요. 자, 콜비 차관의 이제 중요한 방안의 이유 이제 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쟁점들이 아마 오늘 지나면 좀 부각될 게 있겠죠. 왜냐하면 안규백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사항,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이 어떻는지 이런 게 나올 테니까요. 근데 동시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대체적으로 일본을 거친 후에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을 먼저 가지 않고 한국을 먼저 도착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오늘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를 만나겠죠. 이제 우리로 하면 국방부 장관 역할하는 국방성 일본 방위대신 만날 텐데 이 문제가 일본으로 순서도 바뀐 문제 이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예. 좋은 일에는 더 친한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나쁜 일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자, 일본은요 미국이 불끈 믿고 있어요.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얘기하셨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가장 최근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낙하 훈련하는 거예요. 도하 훈련. 예.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공수부대 훈련. 그 사진 있는지 모르겠는데. 헤그세스하고 같이 뭐 이거 완전 군장하고
체력 고이즈미- 단련도 하던데. 예, 그 체력 단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위 출신 안규백은 그 전라북도 인근에 어느 무슨 뭐 허앵커도 잘 아실 그 3호 사단인가 거기서 네, 네. 뭐 자기는 거기서 그냥 그것도 제대로 방위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저 헤게세스하고 운동하는 장면이고 아예 그 소위 낙하산 훈련하는 게 나와요. 자 저거예요. 그렇다면 저건 왜 합니까? 고이즈미 신지로는 대만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오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인 거예요. 미국과 함께 손잡고. 네. 아니 그런 미국에 콜비가 뭐하러 먼저 갑니까? 어? 그 부분은 이미 자 보세요. 안규백이 저렇게 뛰어내리는 장면 상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자꾸 뭐 안규백은 나이도 많아요. 지금 60줄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떠나서 미국에서 볼 때 아니 고이즈미 신지로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다음에 가장 유력한 일본 차차기의 총리 후보예요. 자 그런 사람이 저렇게 하면 헤그세스하고 같이 PT도 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요 작년 10월에 트럼프가 일본 국빈 방문했을 때 경주 오기 전에 방위 관련 얘기를 깔끔하게 끝냈어요. 아니 이미 다 아무 얘기도 할 것 없는데 그 뭘 뭐 콜비가 일본을 먼저 가서 뭔 따질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뭐 스시 먹으면서 뭐 아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뭐 내가 한국 가서 좀 혼 좀 내주고 왔으니까 예, 일본은 그리 아시고 이제 우리랑 그 중국이나 좀 만약에 문제 생기면 잡돌이 합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시진핑이 네. 작년 8월 이 자리에서 우리 허앵커하고 장유샤가 뭐 뒤집어 엎는다 어쩌고 네, 그 네. 실각설 얘기 한참 보도했죠. 네네. 시진핑이 장유샤 그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참 그 의장격인 류 진립인가 뭐 아, 중국 류젤리. 발음은 예, 예. 이 사람 이번에 숙청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시진핑하고 시진핑 꼬붕 비슷한 국방위 그 중앙군사위 멤버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숙청이 아니라 거의 뭐 사형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중국 군사력은요 기존의 장유샤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지휘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시한도 안 두고 장유샤 일파를 뿌리 뽑겠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예. 중국은요 정말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중국 무서워할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숙청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지금 싸울 어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 76살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아버지하고 지금 장유샤 아버지는요 옛날에 중국 공산당 중공 시절에 같이 싸웠던 전우예요. 예, 장중신, 시중신 그렇더라고요. 끝자가 비슷해요 발음이. 네, 뭐. 중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이름도.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는 예. 중국은 지금 군부 투쟁, 권력 투쟁 때문에 그 지휘부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지금. 이 뜻은 뭐냐? 중국은 무력적으로 미국에 절대 이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가뜩이나 있는 군의 그 사령관들을 다 쳐내는 마당인데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든 안보든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참 어떤 선택이 될 것인가. 국제 정세를 이렇게 못 내다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 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콜비 차관이 그러면 지금 중국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유사가 지금 제거되는 장면,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장유사 그리고 아까 우리로 하면 연합참모 합동참의장이에요. 네. 의장과 참모장. 역할을 네. 하는 연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가 지금 제거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군부 내에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시진핑이 제거한다 아닌다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군부 내에 심각한 격렬한 싸움이 진행돼 왔다 이런 걸 뭐 보여주는데 사실상 그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일방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유샤가 76인데 제거를 했다는 얘기는 작년 여름에 좀 달려들었죠. 네. 시진핑한테. 네. 그때 이후로 시진핑이 착착 진행시켜 오다가 이번에 장유샤를 그냥 목을 친 거라 다름없어요. 네.
그러면서 장유샤의 그 잔존 세력을 아주 섬뜩하게 말했더라고요. 무기한 발본색원 한다. 그러면 이제 장유사에게 줄댔던 지금 영관들 뭐 무슨 위관들까지 아마 중국이니까 그 인원은 엄청 많잖아요. 수만 명이 숙청될 것이다. 그럼 내부에서 반 시진핑파를 숙청하는 군대가 무슨 미국 세계 최강 전력인 미국에 지금 항공모함도 없어가지고 덜덜거리는 디젤 고물 잠수함이나 운영하는 나라가 뭘 싸우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공자님 말씀처럼 시진핑이 했다는 얘기를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공자님의 착하게 잘 살아라라는 말로 알아들었다는 이재명의 말이 얼마나 한 달 뒤를 못 내다본 행동 아니었습니까? 네. 네. 풍비연님 후원 고맙습니다. 아니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 장유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부의 군부 싸움은 이제 별도로 하고 장유사 내부의 부패 혐의를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장유사 부인의 부패 혐의가 상당히 이걸 흔적을 잡았다고 그래. 그게 아주 꼬투리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콜비 차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을 만나는 건 뭐 예정된 일이고 다카이치 총리 지금 중요한 해산을 하고 지금 다른 중대한 좀 일본의 전국을 헤쳐가고 있는 다카이치 산하의 지금 저거 글자가 틀렸네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만날 수 있다. 뭐 그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 시진핑의 장유샤와 류전입 숙청 기사는 일본 총선에서 일본 총선 2월 8일 날 열립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여기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슈퍼 대승을 거둘 걸로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번에 그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고 한 데는 중국에 맞서서 시진핑에 맞서서 양안 문제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시진핑의 보복과 반발을 불렀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희토류를 뭐 안파니 뭐 중국의 관광객을 일본에 안 보내니 하는 그런 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한 탄압을 지금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지율이 80% 가까이 되고 젊은 층의 지지율은 92%를 넘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군부가 싸워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쳐내는 바람에 중국이 지금 거의 뭐 종이 호랑이도 아니라 무슨 증기 호랑이가 될 판인데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선택이 너무나 옳았구나. 너무나 해안이었구나. 일본에서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휩쓰는 자민당 단독 과반 집권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은 이 완전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아베 신조를 뛰어넘는 보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해야죠. 예. 네. 자, 콜비 차관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게 되면 대중전선이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이 주제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자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재용 회장의 발언. 예, 그거 한번 전면으로 띄워주시죠.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상당히 좀 경고성 발언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선대 회장의 위기론까지 꺼냈는데 불과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메모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삼성 이재용 회장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 얘기했을 텐데 위기론을 상당히 강조했네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저 얘기가 거품 뺀 진짜 얘기라고 봅니다. 예.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정확한 분석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D램 반도체 값이 9배가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 똑같은 D램인데 이거 D램 막 무슨 그 저울에 달아판다고 하던 게 한 1년 전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삼성이 잘해서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면서 AI에 들어갈 반도체가 막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D램이 들어가니까 있는 D램, 세계에서 D램 생산하는 특히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 딱 3개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 마이크론을 뺀 나머지 이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주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것이다. 물론 2026년 뭐 상반기 혹은 올해 말까지는 그 가격의 그 고공행진이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더 잘 나갈 거예요. 다만 시한이 있어요. 2026년 말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더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 사장단 2,000명이 보는 데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마이크 잡고 한 얘기는 아니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뭐 아나운서인지 무슨 그 사람이 나레이션 넣어가지고 읽은 거예요. 두 번째 줄에 핵심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삼성전자는 마취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네. 영양제 주사를. 근데 이 영양제 주사의 약효가 닿기 전에 삼성의 진짜 힘을 좀 기르자. 삼성전자에. 지금 사실 메모리 반도체 빼고는요. 삼성전자의 경영 내용도 별로 안 좋아요. 휴대폰 이미 이 중국 업체에다가 1위를 내주고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뭐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 다른 경쟁 업체들에 많이 지금 밀리고 있어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걱정하는 건 반도체 D램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끝나는 날 네. 오겠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론이라는 거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의 부친이 그 했던 말이 있죠.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쫓기고 일본을 쫓아가는 샌드위치 신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신샌드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샌드위치인데 쫓기는 건 일본에 쫓기고 쫓아가는 건 중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다 지금 삼성의 입지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예. 그러려니 이번에 경쟁력을 우리가 저 잘 나가는 요 6개월 1년 동안에 더 보강해 놓지 않으면 삼성전자도 다시 암흑기로 접어드니 준비 단단히 해라 이 소리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자, 삼성경제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나 이번 코스피 상승에서 삼성의 메모리, 특히 이제 지금 앞서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얘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삼성이 만일 휘청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경제나 이 코스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대만이 최근에 관세 협상 타결을 했잖아요. 거기에 TSMC가 약 2,5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이제 약정을 관세 협상 약정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그러면 지금 메모리 시장의 1등이라고 하지만 삼성이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또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업체 대만의 TSMC는 TSMC만으로 2,500억 달러. 그리고 대만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만의 반도체 중소 중견기업들이 2,500억 달러. 합이 5천억 달러를 미국에 그대로 투자한다. 반도체 산업에. 네.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를 15%로 확정지었어요. 한국은 반도체 관세 아직 타결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쳐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410억 달러 남짓이에요. 그러면 5천억 대 410억 달러.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12분의 1이에요. 그럼 미국이 12배를 낸 나라에 15% 반도체 관세를 해줬는데
410억 달러에서 달랑달랑거리고 200억 달러씩 내는 국가 차원의 그 투자도 지금 하니 많이 다 못 주니 하는 한국에 대해서 똑같은 반도체 관세를 적용해 준다? 그 트럼프 행정부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 하나 하고 예.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3위 품목이에요. 요새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2위 품목. 그럼 1위가 어디냐? 자동차에 자동차. 현대 기아차 이거 관세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기차 요새 주가가 좀 올랐는데 여러분 자동차 잘 팔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아틀라스 예. 그 무인 조립 로봇 이것 때문에 주가가 팍 올랐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노조 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틀라스 단 한 대도 노조의 허락 없이 못 들어온다? 어쩌자는 거예요.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세계사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 3천만 원씩 평균 연봉 받는데 조립 라인에 서서 땜질 좀 해주면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일은 아닌지 몰라도 그런 귀족 노조가 아니 1,4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24시간 쉬지 않고 추석 또 주말도 설도 안 쉬고 일하는 아틀라스 로봇 못 넣게 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현대차가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 지금 반도체 착시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해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콜비 차관 문제 그리고 이재용 문제 두루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